안녕하세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정책연구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아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한 201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있긴 했으나 모두가 갖춰야 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한 건 2010년대부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2010년에는 이제 아이패드, 스마트패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유튜브도 2005년, 2006년에 생기면서 아마도 미디어가 일상하고 매우 가깝게 다가왔던 환경 탓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것도 아주 쉬워진 환경이 점점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안에서 잘 소통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점점 좀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규정한 규정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규정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같아요. 다르지 않은데 그 대신에 다른 점이 있다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화된 그 컨텐츠나 정보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아날로그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필름 6mm, 8mm를 찍던 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그 전통이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 영상이나 미디어나 그 정보들이 딱 디지털화된 그 이후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범위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워낙에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필요한 능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초반부에는 그 도구를 이용하는 능력을 강조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도구를 이용하는 능력보다는 좀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문화를 읽어내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출발의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많은 미디어가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의 공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죠. 바보상자라고 얘기했던 맥락들이나 그러니까 미디어를 하면 좀 쓸데없는 걸 가르친다라고 했던 맥락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게 이제 미디어 중독이라든지 미디어가 가진 안 좋은 영향력을 막 얘기하면서 좀 더 강화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미디어 생산자이자 이용자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나 우리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싶으면 미디어를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든 그 영상을 어디다 공유해서 그걸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든 그 능력들이 지금은 모두가 갖춰야 되는 좀 필수적인 능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환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디어가 무조건 좀 막아야 되고 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좀 쓸데없는 것이고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흐름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좀 갖춰야 되는 능력이다라는 흐름으로 좀 지나가긴 전환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되게 흥미로운 지적을 해주신 게 그 전통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면 바보상자라고 하고 쓸데없다고 했다는 것이 예를 들면 가정에서 스마트폰 뭐 몇 분만 써라, 뭐 유튜브는 몇 분만 보고 게임은 몇 분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좀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 맥락이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반발하는 그 학부모들이나 보호자들도 생기시는 거죠. 왜 이런 거를 우린 집에선 좀 최대한 막고 있는데 이걸 왜 학교에서 가르치느냐라고 반발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설득을 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좀 보편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떤 식으로 설득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이 항상 두 갈래로 갈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대한 늦게 스마트폰을 쓰게 하고 싶고 최대한 늦게 유튜브를 만나게 하고 싶고 하는 보호하고 싶은 마음 한쪽과 자꾸 보호하고 못하게 하면 우리 아이만 좀 뒤처지지 않을까? 다른 아이들은 막 영상도 만들고 뭐 유튜버가 되기도 한다는데 이걸 못하게 막으면 뭔가 중요한 능력 하나를 획득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 두 가지 고민 안에서 계속 갈등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디어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막는 식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잘 쓸 수 있게 보호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리 막아도 아이가 어떻게든 미디어를 접하게 되는데 그거를 혼자 아무런 보호나 지원 장치 없이 이렇게
광야에 던지듯이 혼자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보호자들이 학교에서 도와주면서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지, 아이들이 무조건 막 영상 많이 만들고 게임 많이 만들고 뭔가 잘 만들어서 어디다가 뿌리고 이거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미디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미디어를 최소한으로 쓰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지금도 그 미디어가 줄 수 있는 뭐 심리적이나 건강에 좀 나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늦게 쓰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개발자들이나 미디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막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의 소셜미디어 환경이 개인의 정보를 너무 많이 드러내게 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보를 계속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축적이 되면 그게 나중에 이 아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많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지 투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소셜미디어들이 다 상업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악용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아예 차단을 해버리려는 그런 시도도 있는 거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인 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끌게 하기 위한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아이들을 미디어를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짐작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무조건 그래서 해봐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올바로 쓰게 도와주는 한편, 이게 어떤 식으로 너의 정보가 축적이 된다라는 그 지식을 주고,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쓰고 싶니? 라고 같이 의논을 해서 최대한 현명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교육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항상 커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 미디어는 계속 바뀌니까요. 그런데 다른 정책 연구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것을 너희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다. 모든 미디어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그리고 연구자라고 해서. 그런 것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 전문가들이 정보를 계속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저희가 사서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뭐 이 정보는 여기서 찾으세요.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것처럼 미디어도 지금 미디어 뭐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보세요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게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분들을 만나보면 많이 하시는 오해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미디어를 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애들은 교육 안 받아도 이거 혼자 스마트폰으로 다 영상도 만들고 다 유튜버도 하는데 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는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잘 읽어내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읽어내고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만들어낸 걸 공유하고 그것으로 사회적인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라는 생각을 해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리터러시라는 말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미디어도 어렵고 리터러시도 어려운데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실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미디어 역량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고수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신 리터러시라는 그 개념이 가진 함의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리터러시가 원래는
그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문식 능력을 의미를 했었죠. 잘 읽고 잘 쓰는 능력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소통할 때 필요한 게 글자뿐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쓰기도 하고 영상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뉘앙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쓸 때 그 모든 걸 포괄해서 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리터러시가 개념 자체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말할 때 단순히 읽고 쓰는 문식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캐치하고 그리고 내가 또 내 의미를 잘 실어서 보낼 수 있는 방향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에 리터러시가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포기를 못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도는 계속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적합한 좀 더 접근성 있는 용어로 바꾸는 시도는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도 참 어려운 개념이죠. 미디어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매개가 되는 모든 것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언어도 미디어이고 이런 몸짓도 미디어이고 영상도 미디어이고 디지털 미디어도 미디어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매개할 수 있는 모든 도구나 수단을 미디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이 미디어가 가지는 의미는 그런 매개의 테크놀로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컨텐츠의 의미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영화라든지 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다큐멘터리 그런 컨텐츠의 의미도 있고 정보의 의미도 있고 아니면 그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디지털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미디어의 의미도 그냥 매개체라는 의미에서부터 매개체이자 컨텐츠이자 디지털 공간, 사회 공간으로 이제 의미가 쭉 확장이 되고 있어서 미디어라는 부분도 상당히 넓게 접근을 하게 되죠. 가짜뉴스,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분별해내는 능력은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에 속지 않는 것 그리고 정보를 잘 분별해서 판단하는 건 중요한데 근데 가짜뉴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짜뉴스로 개념이 넘어오면 감정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몰라서 소비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소비하고 공유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분별을 해라라고 말하는 이 교육이 무의미해지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뉴스라는 현상을 볼 때 미디어 교육적인 입장에서 볼 때 왜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소비하고 공유하는가 그 동기와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걸 만들어낸 의도는 무엇이고 혹시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경제적인 맥락이 있나 뭐 정치적인 맥락이 있나 같은 것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접근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체크리스트를 주고 뭐 출처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 정보를 찾아보세요. 최근 자료인지 보세요. 여러 개의 그 체크리스트를 주고 그걸 이렇게 확인하게 하거든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런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유 그리고 어떤 맥락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소비하게 되었고 내가 왜 공유를 한다면 공유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까지 좀 확장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노년 세대들의 경우 가짜뉴스, 소위 가짜뉴스에 가장 많이 속고 가장 많이 공유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 결과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 감정적인 이유들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믿고 싶은 거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말이 맞지 않냐라고 내 목소리를 더 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아주 해악을 끼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노년 세대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런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년 세대들이 소외가 됐던 문제들이라든지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어디서도 안 들어줬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면서 부작용으로 터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단순히 미디어 리터러시나
정보 판별 능력, 팩트 체크 능력을 키워서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너무 단편적인 접근인 거죠. 오히려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그 사인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도 중요하지만, 물론 미디어 리터러시를 한쪽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풍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N번방 관련해서도 그랬었고, 뭐 사이버 불링, 온라인 혐오, 가짜뉴스 이런 일련의 문제가 생기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죠. 이렇게 풀어야죠 라고 말을 해요. 물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응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처벌 수위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청소년의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되고 있는 중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이야기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성교육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안을 접근을 해보면 일단은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고 공유를 했을 때 이 확산성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불가역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그게 모든 문제를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미디어 환경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또 이제 일부의 부분이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N번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셔서 저도 이게 전문 영역은 아니니까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이것저것 교육 사례들을. 싱가포르 교육 사례에서 본 건데,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 예를 들면 연인 사이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연인 사이에 서로 뭐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몸캠이라든지 그런 사진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왔을 때 너는 불편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리고 준다면 이건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개인정보니까 주면 안 되지 라는 접근보다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희가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가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요구하면 그 관계는 유지해서는 안 되는 관계이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커다란 맥락, 관계라는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판단을 해서 공유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이쪽으로 연락해서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도 분명히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법령에 대한 이야기들, 뭐 범죄 형량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소통이라는 관계라는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안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되게 다각적인 부분들의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연구 결과 논문으로 봤던 건데, 가해자들이 이것이 가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얼굴을 보면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매개를 두고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장난이다라든지 피해자가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게 너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해악을 줬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가해라는 걸 못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련의 미디어 문화를 경험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혹은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인격체라는 게 항상 생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크린을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익명성을 많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약간 일탈적인 행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냥 공중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향해서 던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건 악플과도 관련해서도 항상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미디어 문화나 미디어 환경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고 보편화된 게 90년대 말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2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딱 고정된, 우린 여기밖에 있을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대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안적인 상상을 하는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 대안적인 상상이 반영이 되는 거버넌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보 분별의 교육에만 머물지 말고, 아니면 제작의 교육에만 머물지 말고, 문화 전반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양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미디어 리터러시가 지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만나면서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봐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른들보다 오히려 훨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그 미디어라는 공간 안에서 자기를 표현해보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람인데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제 만나서 그 사람들과 또 좋아하는 걸 찾아가 보는 좋은 경험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경험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미디어라는 공간 안에서 하고 있는 이 다양하고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경험들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회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기성세대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 시민성 관련된 연구를 할 때도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성착취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칭 도용의 상황이라든지 신상 정보 공개의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냐고 물어보면 되게 책임감 있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단순히 이제 악플을 쓰지 말고 선플을 써야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기사나 어떤 사람의 글에 악플이 붙기 시작했을 때 그 분위기를 전환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댓글이 악플이 되면 아래는 줄줄이 악플이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그게 좀 부당하다, 이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커뮤니티의 성격을 파악해서 되게 위트 있게 뒤집는 말을 써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 잘못한 거지, 너 왜 이렇게 댓글을 쓰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진지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딱 묵살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좀 마음을 울려서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서 댓글을 쓰면 이게 바뀌는 걸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어린이들도 댓글이라는 게 남의 감정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어린이 청소년들의 경험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공간이 사실은 상당히 재밌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검색하면 줄줄이 정말 옛날 정보까지 쭉 나오고,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하고 또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내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볼 때 어린이들이 댓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들어주고 또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가 되게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서 이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학교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잘 하지 못하죠. 그런 식으로 미디어라는 공간 정말 즐거운 공간인 것 같아요. 위험도 많지만. 그래서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기회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